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시승할 모델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R 다이나믹 SE 모델입니다. 이름이 길군요. 드디어 2세대 이보크입니다. 별로 변한 것 같아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 계속 많이 봐온 것 같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풀 체인지 된 2세대 이보크입니다. 자, 2세대 이보크는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PTA, 프리미엄 트랜스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신형 플랫폼으로 바뀌었고요. 사이즈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휠 베이스가 21mm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최신 랜드로버들처럼 그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인테리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고 하는 그런 신기술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맞죠? 네. 자, 굉장히 다양한 차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 좀 특별히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모델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이보크도 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그런 모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11년에 1세대 이보크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전에 선을 보였던 랜드로버의 LRX라고 하는 컨셉카가 있었는데 그 컨셉카가 SUV 치고는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 특히나 랜드로버 하면 굉장히 투박한 스타일이 딱 떠오르는데 이 컨셉카는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LRX 컨셉카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서 1세대 이보크가 등장을 했다 보니까 참 너무 예쁜 거야. 거기다가 작고 귀엽고 막 예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근데 이게 이름부터가 특이하게 등장을 한 거예요. 이름이 그냥 이보크인 줄 알았는데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인 거죠. 그래서 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 브랜드 내에서 제일 크고 제일 고급스럽고 제일 비싼 차가 레인지로버인데 근데 이 차는 이름이 왜 레인지로버 이보크지? 프리랜더의 후속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레인지로버 이보크라고 나왔고 이거 넌 정체가 뭐야?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 국내에 딱 출시가 됐는데 가격표를 받아보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아, 이 차는 프리미엄 컴팩트 SUV. 근데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컴팩트 SUV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벤츠나 BMW의 컴팩트 SUV보다 더 비싼 거야. 도대체 이 정체가 뭐야 너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1세대 이보크가 등장을 했을 때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좀 정신이 없었어요. 뭐냐면 정말 작고 귀엽고 예쁘고 굉장히 실용적이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에 비하면 공간도 사실 차가 작다 보니까 공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힘이 굉장히 좋아서 파워풀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작고 예쁘고 고급스러운 것만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와, 과연 이게 팔릴 수 있을까? 이 가격을 주고 이 차를 살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심지어는 잘 팔리는 거예요. 글로벌에서도 이보크는 성공한 모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야. 이 가격이 엄청 비싸고 실내 공간은 좁고 힘도 별론데 근데 이 차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지? 이게 이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차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보크 신드롬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와 비슷한 예가 그 전에도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BMW에서 만든 미니예요. 미니는 굉장히 작은데 비싼 거예요. 비싼데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예뻤죠. 실내도 정말 고급스럽고 그런데다가 사실 운동 성능도 좋다 보니까 이 차는 이제 프리미엄 컴팩트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운동 성능도 좋고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보크는 힘까지 부족한 상태에서도 잘 팔리니까 또 좀 더 이상했던 거죠. 근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보크가 너무 예뻐 가지고 사려고 왔는데 공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힘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쁘긴 너무 예뻐. 근데 차가 작으니까 실용적이긴 해.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즈의 예쁜 차를 찾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에이 나 살래 이렇게 된 거죠. 차가 예쁘니까 이 정도 예쁘면 뭐 좀 비싸도 난 살래,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가 팔리기 시작했고 거리에 이보크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뭐냐면 와 저거 겁나 비싼 차인데 저걸 왜 샀을까? 와 쟤는 진짜 돈이 많나 봐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보크를 타시는 분들은 와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가 있는 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하나의 사회 현상처럼 이보크가 팔리는 그런 이보크 신드롬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번 2세대 이보크가 등장했는데 여전히 이쁘긴 합니다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랜드로버 내에서도 이쁜 차들이 너무 많아. 1세대 이보크가 등장했을 때는 사실 이보크가 SUV들 전체에서 독보적으로 예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랜드로버 내에 안 예쁜 차가 없어. 디스커버리 예쁘죠. 디스커버리 스포츠 예쁘죠. 렌지로버도 이쁘고 렌지로버 스포츠도 이쁘고, 거기다가 벨라는 진짜 뭐 이 차가 약간 미니 벨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벨라도 정말 예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보크의 예쁨이 독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두드러지게 예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랜드로버 바깥에도 예쁘고 강력한 컴팩트 SUV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뭐 마칸이라든가 볼보의 XC40이라든가 그런 인기 있는 모델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과연 이 상황에서 2세대 이보크가 여전히 1세대만큼의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사실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직접 시승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잠깐 먼저 살펴보면 기존과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이보크가 등장한 다음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면서 길이가 살짝 늘어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2세대로 바뀌면서는 길이는 불과 1mm, 딱 1mm 늘어나고 폭이 조금 더 커지고 그리고 키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근데 휠 베이스가 이게 플랫폼이 바뀌면서 휠 베이스가 21mm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길이 중에서 바퀴가 좌우로 더 많이 뻗어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늘어난 휠 베이스 21mm가 전체적으로 다 뒷좌석 공간에 많이 할애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뒷좌석 무릎 공간이 한 2cm 정도 더 넓어졌다. 그러면 결국은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가격을 놓고 고민해보면 프리미엄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 차의 가격은 X3급이에요. 근데 차체는 X1급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과연 이게 어떻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1세대 때는 그런데도 잘 팔렸거든요. 과연 2세대는 어떨지. 자, X1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휠베이스가 늘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X1이 휠베이스가 조금 더 길었는데 지금은 얘가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휠베이스는 얘가 X1보다 더 길어요. 근데 길이는 X1보다 좀 많이 짧아요. 그리고 또 요즘 벤츠 BMW보다 더 핫한 볼보의 XC40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휠베이스도 더 길고 길이도 더 길어요. 근데 가격은 XC40은 X1이랑 경쟁하는 가격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데 얘는 그보다 더 비싼 거죠.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이 이보크 같은 경우는 적어도 넓이, 차 폭만큼은 독보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실내에 타보면 차가 작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게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 급 위의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폭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렬 공간 자체는 굉장히 여유 있게 운영할 수가 있겠죠. 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풀체인지 맞습니다. 풀체인지라는 건 모든 패널들이 다 바뀐 거죠. 물론 이제 그걸 풀체인지라고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자, 앞모습에서 보면
많이 익숙하죠. 일단 앞모습은 벨라랑 엄청나게 많이 닮았습니다. 구형 이보크가 작고 귀엽고 예뻤다면 이번 신형 이보크는 작고 우아하면서 좀 예쁘게, 그래서 좀 더 많이 다듬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벨라 같은 경우도 앞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보니까 벨라는 여기가 지금 이보크는 한 줄, 두 줄이잖아요. 근데 벨라는 네 줄이더라고요. 이게 좀 더 크고 이쪽 헤드램프 쪽도 조금 더, 이 폭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이보크가 조금 더 날렵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 LED가 들어가면서 헤드램프도 굉장히 얇아졌죠. 이쪽 범퍼 부분도 이 트림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R 다이나믹 트림이다 보니까 이쪽 블랙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가 많이 됐고, 이쪽에도 핀을 넣었는데 여기도 약간 황금구릿빛 그런 느낌의 장식이 덧대져 있어 가지고 액센트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요. 앞쪽에도 스키드 플레이트도 잘 예쁘게 붙여놨죠. 아무래도 이제 SUV 중에서도 랜드로버다 보니까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또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잘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윗부분에도 여기도 지금 약간 금색 장식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금색 장식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1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휠은 20인치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와, 이렇게 작은 차체에 20인치 휠을 꽂았는데 너무 잘 어울려. 와, 진짜 휠 사이즈의 인플레이션은 끝도 없나 봐요. 제가 처음 SUV에서 20인치 휠을 만났던 게 인피니티 FX였었는데 그 차는 엄청나게 크죠. 와, 거기도 20인치 장착했을 때 막 미쳤다 막 그랬었는데, 야, 이 작은 차체에 20인치라니. 23550R20 사이즈의 피렐리 스콜피온 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R 다이나믹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R 다이나믹 이런 장식도 덧대어져 있고요. 와, 이 빨간색이랑 이 약간 황금빛, 황금 구릿빛 이 색깔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자, 옆모습을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기존에는 이게 여기 볼록하고 가운데는 쑥 들어가 있고 또 볼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약간 세 개의 그 덩어리를 합쳐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면으로 확 깎아 내려가고 거기를 이렇게 칼로 한번 쫙 깎아낸 듯한 홈을 파놓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죠. 지금 현재 랜드로버 차들이 대체로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보크도 2세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부분, 지금 핸들이, 도어 핸들이 돌출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들어가 버리니까 주행할 때는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깔끔한 면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 때는 리모컨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 뒷모습도 와, 벨라를 많이 닮았네요. 벨라는 이게 좀 약간 좀 블룩 더 많이 튀어나와 있긴 한데 그렇진 않지만 뒷모습도 굉장히 가지런하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주행할 때 뒷모습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사실 요즘 뭐 연결되는 건 뭐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디테일들도 정말 예쁘게 잘 다듬어 놨어요. 이제 확실히 랜드로버가 이 디테일을 다듬는 실력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요. 아랫부분에도 장식을 잘 만들어 놨고, 여기 머플러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페이크입니다. 요거는 머플러가 아니고 실제 머플러는 여기 아래쪽에 뚫려 있어요. 자, 트렁크는 뭐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차체가 작으니까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죠. 이 폭 자체가 그렇게 깊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크기가 그러니까. 자, 그리고 시트는 4대 2대 4로 나뉘어서 지금 폴딩이 됩니다. 이쪽에서도 이게 보통 이게 트렁크가 굉장히 긴 차들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따로 버튼을 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길질 않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폴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긴 한데 저쪽이 좀 많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긴 하네요. 그래도 뭐 깔끔하게 정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단정하게. 이 속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 2세대 이보크는 국내에 일단 엔진이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디젤 2.0에 2개, 그리고 가솔린 하나, 이렇게 3가지인데 2.0 디젤에는 180마력과 150마력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80마력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D180이 그런 거죠. D180의 이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기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43.9kg 메타를 발휘하는 기존이랑 똑같은 엔진이고요. 그리고 9단 변속기가 지난번에 세계 최초로 적용되기도 했었죠. 이번에 적용되어 있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랜드로버 브랜드 전체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 건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엔진이 있고 전기 모터가 있고, 자동차는 대체로 그렇죠. 그래서 엔진이 있고 전기 모터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이브리드를 크게 스트롱 하이브리드랑 마일드 하이브리드 2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스트롱 하이브리드는 말이 자꾸 꼬이지. 네, 스트롱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전기 모터만으로도 차가 주행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스트롱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맥스 최대한 가속을 했을 때 한 시속 60km 정도까지도 가속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전기 모터의 출력이 낮을 경우에는 대체로 조금 일찍 시동을 걸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엔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으면 스트롱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못하고 전기 모터는 보조 역할만 하는 경우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내에 처음 선을 보였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혼다의 최초의 인사이트도 그렇고, 사실 이 차들도 자기들은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거의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엔진의 힘에다가 좀 힘을 보태는 수준이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요. 사실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예전에는 사실 또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도 사실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48V 시스템이 좀 더 보강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시스템의 핵심은 48V로 전기를 운영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의 용량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하이브리드가 되려면 전기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 모터가 있어야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 이제 보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전기 모터가 붙어 있느냐? 기존 자동차에 다 전기 모터가 하나씩은 있어요. 뭐냐면 스타터 모터. 그러니까 엔진 시동 걸 때 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 모터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 스타터 모터의 용량을 더 키웠어요. 그래서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스타터 모터 외에 별도의 전기 모터를 추가를 하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스타터 모터를 키워 가지고 그거를 제너레이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엔진 시동도 걸어주고, 또 감속을 할 때는 회전력을 전기 모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터 자체가 용량이 작다 보니까 발전되는 양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긴 하지만 회생제동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충전해 놨다가, 기본적으로는 각종 전장 시스템에 활용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아무래도 요즘 자동차들은 전장 부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 회생제동을 하지 않게 되면 필요한 전기를 결국은 엔진을 구동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놓게 되면 회생제동으로 만들어진 전기만 가지고도 사실 전장 부품을 돌리기에 충분한 어느 정도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설명상으로는 조금이긴 하지만 회생제동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주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 라고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최소한의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라고 하기에는 최소한의 전기 모터 그리고 최소한의 전기 배터리를 추가를 더 해가지고 이 차에 필요한 전력이라도 충분히 공급하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8V 시스템을 쓴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주면 그 가속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나 초반에 출발할 때는 훨씬 가속력이 좋아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힘들고 실제로 제로백 수치도 기존보다 조금 더 느려졌다고 합니다. 차체가 조금 더 무거워졌을 수도 있고요. 네, 인테리어는 벨라를 많이 닮았죠. 역시 인테리어도. 이번 인테리어 변화의 핵심은 이제 모니터로 다 적용된 디지털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도 기존에 많이 보던 겁니다. 벨라에서 보던 것 그대로 앞쪽에 이제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모니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SUV다 보니까 차체는 굉장히 작지만 스티어링 휠은 그래도 상당히 직경이 큽니다. 상당히 크고 림 굵기는 적당히 가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계기판이 완전 디지털 스크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면 계기판이 바뀌는 건 없네요. 계기판의 변화는 특별히 없고, 근데 어쨌거나 풀 디지털로 바뀌어져 있고요. 핵심은 이쪽이죠. 이제 이게 터치 스크린이 굉장히 부드럽게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총 4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다 이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인컨트롤 앱이 있고, 실내 조명, 그 다음에 카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사륜 구동을 했을 경우 이제 오프로드 정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로우 트랙션 출발, 운전 보조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는 기능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바닥이거든요. 이쪽 카메라랑 이쪽 카메라는 지금 켜져 있고요. 지금 이쪽은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고, 여기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닥 쪽을 비춰주는 그림을 여기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면에 있는 장애물 뿐만 아니라 약간 아래쪽에 있는 장애물들까지도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터치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사용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 다이얼을 돌려 가지고 그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뭐 진흙이냐 아니면 잔디 자갈 눈길이냐 이런 것들을, 모래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게 터레인 리스폰스잖아요. 근데 터레인 리스폰스 2가 적용되면서 여기 오토 버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를 누르면 차가 알아서 노면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인지를 해가지고 구동력 배분이라든가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토가 적용되어서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 2가 됐고요. 이쪽에는 다이나믹 모드는 없습니다. 벨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이제 다이나믹 모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 다이나믹 모드는 없고요. 스포츠 모드는 이쪽에 기어 레버를 이쪽으로 밀면, 뒤에서 이쪽으로 밀면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에는 여기가 저거였었거든요. 다이얼, 이렇게 시동을 걸면 찡 올라오고 다이얼을 돌려서 기어 변환하는 그 다이얼식 기어 변환 장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프트 랩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이제 제규 F타입에도 쓰고 있는 그거죠. 이렇게 해서 조작하는. 여기서 P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딱 돌아가요. 네,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시트랑 공조 장치도 다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실내 온도 버튼을 누르면 여기 2개의 다이얼이, 요거는 온도 조절하는 다이얼로 바뀌고, 요거는 이제 바람 세기 조절하는 다이얼로 바뀌죠. 근데 요것도 바람 세기를 꺼버리면, 그러면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바람 세기로 하고 싶으면 요걸 눌러서, 그러면 이제 바람 세기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자동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오토로 조절이 되기도 하죠.
온도 조절 동기화도 있고. 자, 시트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켜서 뭐 이렇게 끄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돌려서 이제 히팅 시트의 강약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쿨링 시트는 없습니다. 이 비싼 차에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차량을 누르면 아까처럼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고, 설정을 눌러서 여러 가지 모드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기존에서도 봤던 굉장히 우아한 그런 실내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이런 촉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 이게 분명히 가죽이 아니고 약간은 합성 피혁 같은데, 근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쿠션감도 좋고, 여기도 이렇게 완전 딱딱하지 않고 느낌이 굉장히 좋죠. 여기도 지금 저번에 영철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얇게, 그렇게 해서 송풍구도 얇게, 여기도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점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이쪽에 이제 뚫려 있어 가지고 이 밑에다가 짐을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쪽 센터 콘솔은 두 개가 나뉘어서, 양쪽을 나눠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꼭 왠지 커버가 있을 것처럼 생겼거든요. 여기 꼭 커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누르면 커버가 닫힐 것처럼 생겼는데 커버가 없습니다. 네, 컵홀더는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전체적으로 이쪽에 도어 포켓도 넉넉한 편이고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납 공간은 뭐 나름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틸팅과 텔레스코픽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아무래도 이제 통풍 시트가 빠지다 보니까 저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는데 시트 디자인은 뭐 그냥 평범합니다. 럼버 스포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뒷좌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요게 지금 제가 앉아서 운전하는 자세로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도 제가 앉았을 때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 뭐 이 정도면 컴팩트 SUV, 특히나 차체 길이가 워낙 짧거든요. 그런 걸 치고는 이 정도면 기존보다는 확실히 좀 더 여유로워진 실내 공간을 확보했네요. 저는 키가 180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발 공간도 여유가 있고, 지금 등받이를 조금 세워놨는데 제가 운전하느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어쨌거나 공간에 좀 확실히 많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뒤에 2열에 송풍구 있고, 2열 히팅 시트도 3단계로 조절되고, 12V 아울렛이 있고, 2열에는 USB는 없군요. 컵홀더가 있고, 선루프가 이게 그 스크린만 열려요. 그리고 이 유리 자체는 열리지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개방감은 와 진짜 좋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 위까지 지금 완전히 다 열리고 있어 가지고 개방감은 엄청 좋네요. 이게 유리를 열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를 잘라야 되거든요. 여기를 자르고 프레임도 넣고, 그렇게 해서 유리의 절반을 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지붕이 열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르더라도 열리는 걸 원하시겠지만, 지금 이게 개방감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나은지는 각자 판단을 하시고. 네, 사실 이보크도 랜드로버인 만큼 오프로드 성능이 사실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승할 때 오프로드 체험을 좀 제대로 해볼 수 없어서 늘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시승차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차가 좀 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오프로드보다는 아무래도 이 차는 온로드도 중요하니까 뭐 잠깐 산길도 타보고 또 고속도로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이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오, 이게 일단 휠 베이스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에서 어댑티브 기능 부분도 지금 상당히 잘 발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1세대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나름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균형이 잘 잡혀 있긴 했지만 이게 아주 안락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약간은 단단한 느낌이 좀 남아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 차는 뭐 단단함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과연 롤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평상시 시내 주행이나 뭐 그런 데서는 뭐 굉장히 편하게 주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의외로 코너에서도 롤은 있군요. 롤은 좀 있는데, 근데 뭐 허둥대거나 롤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한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 되죠. 이 차가 어차피 뭐 스포츠카는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산길을 타는 실력도, 지금 와, 롤 보세요. 롤이 휘청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의외로 허둥대는 느낌은 없이 매끈하게 돌긴 합니다. 재밌네요, 이거. 일단 힘 자체가 뭐 아주 강한 힘은 아니고 그 180마력에 43.9kg 메타를 발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달리기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나름 이 차를 그냥 그래도 평상시에 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 수준의 파워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에 두고 시프트 패드를 써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단 변속기가 나름 상당히 좀 빠릿빠릿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롤이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여전히 안락함은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기어를 좀 더 이제 저단을 적극적으로 쓰는 건데, 시프트 패드를 써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속도 레인지가 넓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가 또 9단씩이나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또 디젤 엔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프트 패드를 써서 달리는 어떤 것이 의미가 그렇게 있진 않네요. 뭐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 이보크에도 SVR 버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컨셉 자체가 평상시에 무난하게 타는 컨셉에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가격대나 그리고 이 차가 또 레인지로버이기도 하고 또 스타일, 이 스타일리시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보크에도 고성능 버전이 나와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마침 그 오프로드 코스가 살짝 열려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라운드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임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컴포트 모드로 가도 다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이런 데 들어오니까 좀 제대로 값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자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카메라에서 봐서는 이게 사실 뭐 아주 큰 장애물이 아니면 이거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뭐 큰 바위가 있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를 뭘로 바꿀까요? 진흙 아니고 잔디, 자갈, 눈길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뭐 이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륜구동 체결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토크를 분배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오프로드에 맞게 설정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 보니까 차고를 더 높일 수는 없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좀 약간 오프로드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사도 앞쪽 경사 좌우로 기울어지는 경사랑 앞쪽 경사가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좀 됩니다. 기본적으로 210mm의 최저 지상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HDC를 키면 지금 HDC가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사로를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내려가 준다는 거죠. 또 오프로드에서도 이번에 2세대 이보크로 바뀌면서 그 좋아진 승차감 부분이 좀 한몫을 하네요. 또 오프로드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편인데도
근데도 나름 어느 정도의 안락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점은 아무래도 승차감이 조금 좋아지는 게 훨씬 좋죠. 이 차가 어차피 스포츠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모델이라고 하면 승차감이 좋아지면서 안정성에서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차한테는 승차감이 좋아지는 부분은 여러모로 좋은 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